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연준에서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은 내년도에는 별일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 동결, 그리고 양적 완화 지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2023년까지 금리를 2차례나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충격이 살짝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친환경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이라든지 여러 세계 각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워낙 친환경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풍력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자, 정책적인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친환경 관련주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쪼개서 살 수 있는 소수점 거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자, 이것이 사실은 연내에 실시가 되기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 제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거래가 연내에 불가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점 거래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왜 안 되는 것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자, 드디어 열렸습니다. FOMC의 그 결과치가 빵 하고 열리면서 역시 특별한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또 소수 위원들의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부담감을 줬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7%고요. 나스닥이 0.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더 많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나스닥은 제법 회복한 반면에 다우지수는 많이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가 일단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고 있지만, 변화가 금리 인상 쪽으로 하게 되면 시장 전체에 따른 위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주가의 흐름 상황을 보게 되면 장중에 한 차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 일단 장 초반은 상승 출발이었어요. 왜냐면은 연준에서 입을 꽉 다물 것이다 라는 얘기였는데 홀랑 넘어갈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불나불 했는지 일단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렸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미 좀 때는 늦었겠죠. 일단 파월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막판에 좀 올렸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 그대로 부담감 작용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위축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일단 연준의 그 정책적인 부분들 먼저 알아보면요.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변화를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즉 예상했던 대로예요. 금리는 동결이고 테이퍼링은 지금 당장 진행하지 않는다, 이건데, 이거는 시장이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도표라고 하죠. 이제 시장 참여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이 위원들이 도대체 금리 인상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느냐, 이 점도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자, 지금 18명 위원들 중에서 아무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은 올해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에 대한 얘기. 즉 올해는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2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위원이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3월에도 4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소수위원회 이야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면 그거 이제 무시 못한다고 그랬죠. 만장일치면 괜찮지만
1명, 2명이면 괜찮지만 그게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지금처럼 7명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18명의 위원 중에서 7명이면 거의 40%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소수위원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소수 의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 힘을 굉장히 발휘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2023년 말까지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무려 13명이 13명이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명 중에서 11명이 무려 2차례나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즉 그러니까 2022년 즉 내년까지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연말쯤에 한 차례 그리고 2023년도에 한 차례 이렇게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2023년 초반에 한 차례 그 다음에 아니면 2023년 후반에 한 차례 뭐 이렇게 금리가 최소 2차례 정도 나올 것이다. 이 정도 지금 얘기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과반수가 넘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최소 2차례고요.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포지셔닝을 좀 보게 된다라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자, 미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욱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올해는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하반기쯤 됐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또는 빠르면 내년 초반에도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 어쨌든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올해의 인플레이션을 3.4%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 자, 정책 성명에서요, 백신 접종의 진전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계속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2%대 조금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랬었는데 지금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의 2.4%에서 3.4%로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이거를 크게 상회하게 되는 거죠. 자, 2022년도 전망치는 2%대에서 2.1%로 올렸고요. 2023년도도 2.2%로 올렸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2%가 계속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연준이 그동안 얘기하고 있었던 일시적인 상승,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올해 같은 때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6.5%에서 7%로 높였고 내후년도 뭐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문제는 올해거든요. 올해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여기다 칼을 대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칼을 대야 되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경기가 갑자기 애매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조정장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어조가 나왔습니다. 무슨 논의일까요? 테이퍼링이죠. 네, 테이퍼링. 자, 지금처럼 돈을 계속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 나가다가 언젠간 없애버리겠다.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테이퍼링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했음을 파월이 어느 정도 예상하게끔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성명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하는 바람들 가지고 있었겠지만 실제로 아무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버렸습니다. 테이퍼링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발표가 8월 정도에 나올 거다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라졌죠.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 2023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굳이 그것을 이야기했고 또 소수위원들이 2023년까지는 2차례 정도 최소 2차례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OMC가 언급하고 싶지 않았었던 이야기들을 언급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그런 경계치, 즉 경기 성장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동안 부정해 왔었던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일단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금리 인상이 당장 올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언젠가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소수위원의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면 절대 연준이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뭘 해야 될까요? 금융섹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금융섹터는 1년이 아니라 2년치, 3년치를 보면서 장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 성장주 쪽은 당장,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또 대형주 쪽에 살짝 분위기가 들어왔었던 것들이 또 조금은 변동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중소형주들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다시 귀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힘을 내게 될 것인가? 태양광, 수소, 풍력 이런 부분들 호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 태양광 관련주 보면은 OCI 있었죠.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 두산 퓨얼셀, 풍력 관련주 CS 윈드. 그동안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바이든 대통령 이제 취임하게 되면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점이라는 논란이 나오게 되고 너무 많이 올랐다.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좀 가라앉히는,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게 되고 K 동맹이 강화되고 바이든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수혜이기 때문에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종목들, 이 주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기술적 부분에서의 대응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가 다시 좋아졌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증권사의 어떤 그 리포트를 좀 참고해 보면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 모멘텀이 재차 강화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반기에 정책 모멘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정책 모멘텀. 하반기는 뭐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로드맵 발표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선과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그런 포지션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 후보자들이 이제 결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공약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얘기는 뻔합니다. 일자리, 주택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친환경 관련한 정책적인 세부 사항들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입 하나 뻥긋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선에서는 공약이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다음번에 형성된 정부에서 이 공약을 가지고 이 공약에 맞는 정책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누가 될지는 모르죠.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공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공약들이 다음 형성될 정부에서 새로운 그런 방향으로 정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것들이 바로 그런 종목들이에요. 정책 관련주들. 그래서 이 정책 공약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친환경이 여기에 포함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적인 부분들인데 세계화적인 부분과 또 미국 동맹과의 어떤 강화 등등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친환경 쪽을 더욱더 많이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 지금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소 관련한 부분들 너무 올랐다. 지금 태양광 너무 올랐다. 이렇게 해서 이미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물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를 잘 보세요. 위쪽부터 선을 쫙 그어가지고요. 선을 넘어갔는지 추세가 전환되는지 그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는데요. 세 번째 이야기, 소수점 거래. 이게 뭔 소리냐면 주식을 쪼개서 산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자 10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살려면은 굉장히 부담되죠. 뭐 3일 동안 3개월 동안 적금 들어가 가지고 그 뭐 돈을 모은 다음에 주식을 사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100만 원이면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식 한 주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이씨 못 하겠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뭔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비트코인 쪼개서 사잖아요. 0.001주씩 사잖아요. 그거 왜 안 돼? 니들이 하면 되지? 네. 증권사에서 주식 가지고 나서 쪼갠 다음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소수점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 작년 8월 정도부터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올해 좀 이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아직 이제 법 규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되면서 올해 시행이 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불투명한 상태로 지금 표류 중에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수점 거래가 제도화되기만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비싼 주식을 살 수 없었던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나도 삼성전자 지금 싸니까요. 뭐, LG생활건강이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LG생활건강 100만원짜리 넘는 걸 못 샀었는데, 나 이거 0.01주만 주세요. 100만원에 0.01이면 얼마죠? 만원인가요? 네. 뭐, 그렇게까지 나누지 않겠지만, 10만원 해서 0.1주만 주세요. 10분의 1만 띄워주세요. 피자 한 조각만 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쪼개서 판다는 얘기죠. 옛날엔 뭐였지? 까치담배? 요즘에는 까치담배 같은 거 없죠. 이렇게 담배도 다 사면 비싸니까 한 까치만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팔죠. 네, 피자도 한 조각만 주세요. 이런 거.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쪼개자. 네. 그래서 0.1주, 0.01주, 이런 식으로 거래하게 되니까, 소액 투자자들도 대형주를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아주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만원만 가지고도 여러 종목들, 뭐, 비싼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보유할 수 있는. 나 0.1주 있어? 뭐, 이런 게. 어차피 주식을 한 주 보유하는 거나, 뭐 100주를 보유하는 거나 사실은 중요한 거는 주식의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투자한 투자금이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동전주 짤랑짤랑 거리는 거 뭐 몇만 주 보유했다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몇만 주 보유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식 숫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얼마너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은 주식수 많으면 좋다 해가지고 막 그냥 네. 저가주 사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투자했느냐. 자, 0.1주를 사더라도 100만원어치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한 주를 샀는데, 아니죠. 100주를 많이 뭐, 100주, 한 10,000주 이렇게 샀는데, 뭐, 투자금은 100만원도 안 돼. 뭐, 이렇게 되면은, 네. 0.1주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투자의 폭이 더 많이 넓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에 대한 목적.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래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거래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무조건 좋아집니다. 즉 시장에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등을 돌려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요? 그냥 갈래요. 그러면은 깎아줄게요. 일리 오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얼마 깎아줄 건데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살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1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에 대한 효과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법이 하나도 정비가 되지 않았어. 뭐 했는지 모르겠어. 국회 뭐 했을까요? 이런 것들 열심히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면 좋을 텐데. 자, 일단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보유는 해야 돼. 증권사에서 쪼개요.
그 다음에 살 사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 현행 법이 한 주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쪼개가지고 0.1주나 0.001주로 지금 매매하게 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근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란 얘기예요. 0.1주나 0.01주로 바꾸라고.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한 주만 법적 보호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바꾸면 되잖아. 0.1주도 0.001주던 뭐 이렇게 바꿔주면 될 텐데 이거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아직은 현행법으로 법적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볼만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유상증자가 됐을 때, 네. 증자가 됐을 때 0.1주인데 이거를 그럼 0.0000으로 뭐 쪼개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뭐 감자,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이럴 때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주식 분할, 네, 분할을 해요. 아, 이것도 피곤하네. 0.1주를 나눠가지고, 뭐, 10대 1 한다. 그럼 0.01이 되고, 0.001은 0.000, 하여튼 뭐, 그 숫자가 그렇게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되고요. 배당은 근데 나눠주면 되잖아요. 배당을, 근데 너무 조금 받을 수 있겠죠. 뭐, 한 주에, 뭐, 한 30원 이렇게 배당 받았다. 그러면, 이걸 나누면은 3원 배당 이렇게 줘야 되는데, 0.01 주면은 3원이 아니라 뭐 30전인가 되나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당을 나눠주는 것도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의결권. 나 0.01주 갖고 있는 주주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죠. 뭐 쉽게 얘기하면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못 받게 한다라든지, 그건 안 되겠지. 이건 뭔가 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뭐, 배당 같은 경우야, 뭐, 그냥 현금으로 다 줍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의결권 같은 건 원래부터 니들 나눠서 하면 의결권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증권사가 대행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떡할 건데요? 저거 어떡할 건데요? 물어보면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빨리 정비를 해야지만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데 이것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안 했을까? 네, 왜 안 했을까? 글쎄요. 네, 좀 쉬셔야 되니까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쉬시느라고 그랬겠죠? 네, 조금 더 쉬시고 좀 빨리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소수점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내 안 되면 뭐 내년 초에라도 좀 됐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일단 주가를 하락시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2023년도까지 금리를 2번이나 올리겠다. 근데 이것도 최소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부담을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 원자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친환경 관련주가 뜬다 되어 있지만 재료값 상승뿐만 아니라 네, 미국과의 동맹이라든지 지금 정책적인 추세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관련주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주들, 그 다음에 그런 공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연내에는 불가하게 되었다. 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쉬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시다 그래서 네, 좀 오래 쉬신 것 같은데 그렇게 쉬시는 바람에 이제 법이 계류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좀 정비를 해서 뭔가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수점 거래는 거래 활성화와 거래량 증가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제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식 매매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남자에게 제격이다. 단 성공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을 전문적인 스쿠버 다이버가 산소 공급기를 다루듯 한다. 시장은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돈을 잃고 떠나게 만들게 된다. 수수료와 체결 오차 때문이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남자에게 제격이다. 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 이유. 위험하기 때문이다. 위험한 걸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것도 많이 하죠. 남자는 호기심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또 익스트림 스포츠, 이렇게 위험한 스포츠 즐기는 사람들은 안전한 장비들을 다 정말로 소중하게 다루고 정말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거지. 사람들이 그만 딱 보고 재밌겠는데 그러면서 그냥 위험하게 하면은 금방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게 하실 분들도 충분한 대비를 다 갖추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충분한 대비 갖추려면 점점 안전하게 될 겁니다. 위험한 주식 안 되겠는데 이 생각 드실 거라 생각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위험하지 않게 주식은 가늘고 길게 쭉 오랫동안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오늘 약간 변동성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들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흔들리더라도 아침에 막 흔들어서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은 버텨주세요. 개겨주시면 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조금 있다가 장중시황에서 다시 시장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